저번 영상에서는 중국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점령했는데도 정작 돈을 못 버는 이상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거는 태양광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슷한 장면은 전기차 배터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도 공급 과잉 우려, 가격 경쟁, 수익성 악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미 많이 들어보신 분들만 할 겁니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중국이 이미 비슷한 일을 한번 크게 겪었죠. 바로 부동산입니다. 중국은 과거에 아파트하고 신도시를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성장세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공급 과잉은 부동산 가격 하락, 미분양, 개발업체 부채, 지방정부 재정난 이렇게 이어지면서 지금 중국 정부에 아주 커다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려는 거는 질문이 겁니다. 왜 중국은 여기저기서 계속 과잉 생산을 하는가? 이건 단순히 기업의 욕심이나 계산 실수가 아니라 중국의 성장 모델 자체가 과잉 투자를 반복하기 쉬운 구조 때문입니다. 일단 중국의 과잉 생산을 설명할 때 흔히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이 많아서 기업들이 무리하게 뛰어들었다. 중국이 싸게 팔아가지고 세계 시장을 장악하려 한다. 기업들이 욕심을 부린다. 다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왜 중국에서 이런 일이 산업을 바꿔가면서 계속 반복을 되는가? 왜 부동산에서도 태양광에서도 전기차 배터리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는가? 모든 산업에서 단순히 보조금 때문이었을까요? 모든 산업에서 기업들이 같은 계산 실수를 반복한 것일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패턴이 너무 넓고 너무 반복적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려고 하면은 중국의 성장 모델 구조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낮은 소비하고 높은 저축. 두 번째, 저축을 투자로 바꾸는 국유 금융 시스템. 세 번째로는 지방 정부의 성장 경쟁.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익성보다 규모를 먼저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이 네 가지가 같이 작동하면서 중국은 특정 산업에 돈과 생산 능력을 빠르게 몰아넣는 경제가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 낮은 소비와 높은 저축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소비보다 저축과 투자가 아주 강한 경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중국 사람들이 검소해서 그렇다고 보기보다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제도적 불안입니다. 중국의 사회 안전망은 의료, 교육, 노후, 실업 같은 문제에서 아무래도 미국과 같은 서구 나라보다 좀 개인 스스로 대비해야 된다고 한다는 느끼는 부담이 좀 컸습니다. 나중에 병원비가 얼마 나올지 모르고 자녀 교육비, 노후를 얼마나 준비해야 할지, 일자리가 흔들렸을 때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불안하면은 사람은 돈을 쉽게 쓰게 되지 않게 되죠. 아무래도 소비보다는 저축이라는 자기 보험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에 호구제 문제도 있습니다. 호구제는 단순히 주소 등록이 아니라 의료, 교육, 주택, 복지 같은 이 공공 서비스 접근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단 농촌의 호구를 가진 사람이 상하이, 베이징, 선전 같은 도시에 올라가가지고 오래 일해도 그 도시의 정식 도시민처럼 공공 서비스를 똑같이 누리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도시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도상 안전성은 충분히 똑같이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이런 낮은 소비하고 높은 저축은 성격의 문제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이 제도하고 불안이 만든 환경도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계가 덜 쓴 돈은 어디로 갈까요? 은행에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 돈은 다시 투자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국의 성장 모델의 연료가 된 거죠. 두 번째, 보면은 이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두 번째 엔진은 이 국유 금융 시스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가게가 덜 쓴 돈은 은행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중국의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이 은행에 돈이 쌓인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그 돈을 같은 방식으로 쓰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나라마다 조금씩 틀리죠. 많은 나라에서 은행이 민간 기업의 수익성, 담보, 시장 전망 등을 따져가지고 어느 정도 리스크를 테이크할지 해가지고 돈을 빌려줍니다. 정부 정책의 영향도 좀 받긴 하는데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자체적 위험 판단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국 시스템은 좀 다릅니다. 일단 중국은 주요 은행들은 다 국유 은행이고, 여기에 정책 금융기관, 지방 정부 금융 플랫폼까지 결합하면서 이 금융 시스템이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금을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중앙 정부가 인프라를 키우자라고 하면은 도로하고 항만, 고속철 같은 데 돈이 가고, 부동산과 도시개발의 성장이 중심이라고 하면은 아파트, 신도시에 돈이 갔고,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같은 전략 산업을 중앙 정부가 딱 찍으면은 공장하고 산업단지로 돈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국가가 원하는 성장 방향으로 중국인들의 저축을 이렇게 밀어넣는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국의 성장에 굉장히 큰 강점이었습니다. 왜냐면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돈이 부족해가지고 장기 투자를 밀어붙이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중국은 이 높은 저축을 바탕으로 이 국유 금융 시스템이라는 펌프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빠르게 투자로 돌릴 수 있었다는 거죠. 당연히 투자가 실제 수요가 맞아 떨어질 때는 이 시스템이 엄청난 힘을 내게 됩니다. 인프라가 빨리 깔리고 도시가 커지고 제조업 생산 능력이 늘어나고 수출 경쟁력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은행에 쌓인 돈이 성장률과 생산 능력으로 바로바로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장치는 시간이 지나면 약점도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좋은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돈이, 그러니까 좋은 프로젝트에 돈이 빨려 들어가는 시스템은 나쁜 프로젝트에도 돈이 빨려 들어가게 되고, 꼭 나쁜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너무 많은 자금이 같은 방향으로 몰리면은 경쟁은 굉장히 쉽게 과열되게 되죠. 도로가 필요할 때는 도로를 빨리 깔 수 있는 힘이지만, 아파트가 너무 많아졌을 때는 더 많은 아파트를 짓게 되고, 공장이 너무 많아졌을 때는 더 많은 공장을 짓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펌프가 멍청했던 게 아니라 너무 어떻게 보면 힘이 셌다는 거죠. 방향이 맞을 때는 이게 성장 엔진이 되는데, 방향이 틀리거나 과열될 때는 과잉 투자 엔진이 되는 거죠, 펌프가. 그리고 세 번째 엔진, 이 과잉 투자 생산의 이 세 번째 엔진은 지방 정부의 경쟁입니다. 이 중국은 겉으로 보면은 중앙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 정하는 나라처럼 보이는데, 물론 큰 방향은 중앙이 정합니다. 부동산, 인프라,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같은 산업이 중요하다고 좌표에 찍히면은 그 방향은 이제 전국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경제 현장에서는 이 지방 정부들이 서로 이제 그것을 엑세큐트하고 이제 경쟁하게 되는 거죠. 각 지방 정부는 이게 자기 지역에 산업 단지를 만들고 기업을 유치하고 토지 제공, 세제 혜택, 은행 대출 등등 다 연결됩니다.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죠. 공장이 들어오면은 고용이 생기고 세수가 늘어나고 성장률 올라가고 지역 대표 산업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쫙 깔아주는 게 굉장히 좋죠. 그리고 옆 도시가 전기차를 미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뒤처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중요하다고 찍은 방향으로 빨리 달려가는 것도 지방 관료 입장에서는 아주 큰 성과이죠. 그래서 좌표가 찍히면은 이게 모두가 뛰어들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한 지역만 보면 이게 산업 정책이 될 수가 있는데,
전국의 여러 지역에 동시에 같은 산업을 밀면은 전체로는 과잉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게 중국의 과잉 생산이 한두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국 단위로 문제로 이제 커지는 이유입니다. 중앙은 이제 방향을 찍고 이제 지방은 이제 과하게 이제 지방들은 과하게 뭐 경쟁하면서 달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또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럼 그렇게 경쟁이 과열되고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은 뭐 멈추거나 조정하면 되는데 왜 쉽게 멈춰지지 않을까? 여기서 이 네 번째 이유, 정치적, 경제적 인센티브가 등장합니다. 중국의 과잉 생산, 네 번째 이유는 여기에 브레이크가 늦게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단 경쟁이 심화되니까 규모를 키우게 되는데, 왜냐면 크게 만들수록 뭐 단가가 내려가고 뭐 단가가 내려가야 뭐 시장에서 이길 수가 있죠. 문제는 중국에서 규모 확대가 너무 많은 주체에게 동시에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뭐 규모가 커지는 거는 전략 산업을 키우는 성과로 볼 수가 있죠.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뭐 고용, 세수, 뭐 지역 대표 산업 만드는 일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규모가 커지면은 시장 점유율하고 뭐 경쟁력 키우게 되죠. 단가 낮추게 되는 전략이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매출하고 성장, 뭐 시장 영향력을 보여주는 뭐 성장 스토리가 됩니다. 이래서 수익성보다 이런 외형 지표가 먼저 힘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과열이 생겨도 조금 멈추기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투자는 뭐 성장 스토리가 약간 꺾이는 거, 매출이 뭐 떨어졌다 이런 거 되게 싫어하죠. 기업은 또 멈추면 시장 점유율을 뭐 이럴 수가 있고, 은행하고 뭐 지방 정부도 이미 들어간 돈을 쉽게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결국 중국의 문제는 규모의 전략 자체라기보다는 이 규모의 확대가 너무나 많은 주체들, 뭐 정부, 지방 정부, 기업, 금융, 투자자 모두 동시에 되게 합리적으로 보였고, 그래서 이 흐름을 멈추게 할 브레이크가 조금 늦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할까요? 중국의 과잉 생산이 단시 뭐 일시적 문제이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뭐 정리될까요? 태양광 기업 뭐 몇 곳이 망하고 뭐 전기차 업체 몇 곳이 정리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뭐 끝나는 문제일까요? 오늘 본 것처럼 이 문제는 계속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뭐 낮은 소비와 뭐 높은 저축, 아까 전에 말했듯이 뭐 저축을 투자로 바꾸는 금융 시스템, 그리고 지방 정부 경쟁, 그리고 수익성보다 뭐 성장이 먼저 힘을 갖는 이런 구조. 저는 중국의 경제 모델이 많이 바뀌지 않거나 이 특정 집중 조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 네 가지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중국은 산업을 바꿔가면서 비슷한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현재 있는 중국과 다른 나라의 무역 갈등도 일시적인 반응으로만 보기는 어렵죠.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기거나 뭐 보조금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뭐 이런 거는 단순히 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아니면 보호무역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중국 내부에서 뭐 만들어지는 과잉 생산 능력이 세계 시장으로 밀려 나올 때 다른 나라들은 당연히 자기 산업 기반하고 뭐 공급망을 지키려는 압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뭐 중국이 뭐 이런 소비보다 투자, 뭐 수익성보다 규모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은 비슷한 과잉 생산 문제는 다른 산업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중국 간의 문제가 세계 시장으로 흘러나오게 되고 다시 무역 갈등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과잉 생산은 태양광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성장 모델이 세계 시장하고 부딪히는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감사합니다.